나는 1941년 5월 20일 아버지 김종철 옹과 어머니 방귀동 여사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자식의 이름은 인의예지의 가르침으로 인태, 의태, 예태, 지태의 아들과 딸 수연, 수옥의 6남매였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나이에도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되자 아버지가 그려준 태극기를 들고 만세 만세 소리를 지르며 골목에서 시장에서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수많은 사람이 서로 얼싸안고 웃고 울고 날뛰던 그때가 지금도 생각난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나에게는 전쟁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었다. 1950년 6월 28일로 생각된다. 이날도 나는 형과 함께 학교에 갔다. 얼마를 놀다 보니 교문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들, 딸을 찾으며 아우성이다. 나는 허둥대며 형을 찾아 집으로 오려는데 담임 선생님이 우리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지금 북한 공산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 빨갱이들이 공격해왔으니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피난을 가서 죽지 말고 다시 만나자고 하시며 우리 몇 명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교무실로 급하게 가셨다. 선생님은 검은 얼굴과 큰 키에 고향이 북한이라 하셨는데 나중에 국군에 입대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이후로는 만나지 못하였다. 나는 형을 찾아 집으로 달려왔다. 전쟁이 무엇인지 빨갱이, 피난이란 말도 모르면서 집에 오니 그저 좋았다. 고무신을 벗어들고 맨발로 신나게 집에 오니 아버지께서 지게에 쌀과 이불을 짊어지시고 어머니는 동생을 업으셨다. 누나 형과 함께 시장으로 나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이고 지고 아이들 손을 잡고 걸었다. 친척 집으로 피난을 갔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세상이 바뀌었다. 피난 20여일 만에 집에 오니 사람들이 변해 있었다. 농사도 장사도 관공서도 학교도 문을 닫고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졌다. 푸른 군복과 모자에는 흰 줄로 X표를 하고 바지에는 붉은 줄을 붙인 군복과 권총, 따발총에 장화 같은 검은 구두를 신고 야수와 같은 눈빛으로 집집이 돌아다니며 인구조사를 하고 다녔다. 어제까지도 공손하게 인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남의 집 머슴꾼 소작인 농부 건달들이 붉은 완장을 차고 또 젊은 여성들은 여성동맹이란 붉은 완장을 차고 인민군들의 앞잡이가 되어 날뛰었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누구네 집은 형제가 몇 명, 재산은 얼마이고 무슨 일을 하며 논밭, 소, 돼지, 개, 닭 등 그 집의 내력을 일러 바치며 무섭게 설쳐댔다. 아버지께서는 그 소문을 듣자 형님들을 뱃골이라는 산속으로 데려가 숨겼다. 주천강을 건너 산속에 토굴을 파고 나무를 베어 온막같이 집을 짓고 숨어 지내기로 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물어도 어머니가 속병을 앓고 있어서 형들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마른골 외갓집에 갔다고 말하라고 철저히 교육을 시켰다. 지방 빨갱이들이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기에 누구네 집 하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찾아온다. 인민군 앞잡이들이 동네 청년 누구누구 붙잡아 인민군의 의용군으로 보냈다는 소문이 나돌고 여성동맹 여성들은 붉은 완장을 차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해방되었는데 왜 아들과 딸들을 군에 보내지 않느냐고 야단들이다. 이것을 피하는 사람은 반동분자로 잡아 처형한다고 유업을 했다. 공산치하 생활은 공포와 무서움 그 자체이다. 국군이 곧 돌아온다는 소문도 있었다. 낙동강 전선에서 미군이 참전하고 유엔군도 함께 와서 공산군을 물리치고 북진하여 온다는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누구도 말을 함부로 했다가 놈들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이다. 그러나 놈들은 더욱 우리를 못살게 했다. 동네의 소문은 이웃의 누구누구도 놈들이 잡아다 죽이고 끌고 갔다는 소문이다. 이제는 친족도 친구도 믿을 수가 없다. 언제 누가 신고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8월이 되자 미국 비행기 수십 대가 머리 위로 날아갔고 인민군들은 남자들을 붙들어 인민군들의 낙동강 전선에 쌀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집을 찾아왔고 우리 집을 반동 분자의 집이라 떠들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니 인민군들은 아들 둘 대신 아버지를 강제로 동네 사람과 함께 안동으로 끌고 갔다. 형들은 울부짖으며 형들이 가겠다고 했지만 잘못하면 아버지도 아들들도 함께 죽을지 모른다 하여
다시 산속에 숨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인민군 쌀을 지고 가신 지 23일 만에 밤중에 오셨다. 꿈인지 생시인지 놀랍고 반가웠다. 아버지께서는 많은 사람과 함께 낮에는 비행기의 폭격 때문에 밤에만 걸어서 갔는데 음성과 괴산 쪽으로 가던 중 비행기 폭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흩어져 일주일을 걸어서 집으로 도망쳐 오셨다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밥과 반찬을 싸주시면 우리는 산속에 숨어 계시는 아버지와 형님들께 드렸고 올 때에는 나무찜 속에 그릇을 넣어 집으로 왔다. 10살, 12살 우리 두 어린 형제의 일과가 됐다. 우리 형제는 끝까지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맡은 일을 용감하게 잘 해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은 말할 수 없었고 형님들은 산속에서 숨어 지내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공산 치하의 공포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학교로 나오라고 위협하였다. 선생님도 피난으로 헤어지게 됐고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이나 가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 학교에 나오라고 연락을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몰라 형과 나는 학교에 갔다. 학생들은 얼마 오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한 사람도 없었고 바지에 붉은 줄을 내린 군복을 입은 인민군 장교가 우리를 모이라고 했다. 김일성 대학을 나왔다는 인민군들이 우리는 남조선을 해방하려고 왔다. 이제는 통일이 되었으니 동무들은 김일성 장군 노래와 우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면서 노래를 가르쳤다. 무섭고 긴장되어 노래를 배우고 운동장에 모여 북한 국기를 그리고 노래도 불렀다. 한 번은 우리 친구 한 사람을 불러내어 노래하라고 시키자 그 어린이는 뭣도 모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불렀다. 그 정치 장교는 그 학생을 발로 차며 이 반동 새끼 아바이 오마니가 누구냐고 하면서 죽도록 때린 일도 있었다. 그 후로는 그 아이는 다시 볼 수가 없었다. 형과 나는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다. 학교에 가면 공부는 하지 않고 삽과 갱이로 땅을 파 잔디를 덮고 깃발을 꽂고 훈련도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쟁 때 쓰는 개인호 같았다. 비가 오면 정치 장교들은 한 사람씩 나와 부모님 이름과 직업, 재산, 형제들을 발표하게 하였다. 나도 형과 같이 나와서 아버지는 쌀지고 안동으로 가셨고 어머니는 아프다고 하였더니 그 장교는 동문의 형제는 최고라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무서웠다. 형님들과 아버지가 함께 숨어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말하면 정말 큰일이다. 1950년 음력 추석 전인 8월 20일로 기억된다. 인민군들의 행동이 더욱 거칠어지고 무자비해졌다. 동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5명씩 조를 짜서 가축수와 논밭 곡식알도 세웠다. 벼와 콩, 팥 등도 한 포기 한 이삭을 세어서 논 전체의 포기 숫자로 센 다음 곱해 계산하고 땅의 넓이와 평수를 곱하면 생산량을 알 수 있다. 수확철이 끝나면 집집이 배당량 전체를 바쳐야 했다. 배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돈을 줘서 채우거나 사상 비판을 받는다. 그것이 인민재판이고 공개재판이라고 우리는 배웠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 한두 사람이 옳소 하면 거기에 따라 박수치고 반성, 자기 비판 등 온갖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다. 추석 전날 밤 붉은 완장의 사람들과 젊은 여성들은 인민군과 함께 다급한 행동으로 아버지와 형님 찾기에 혈안이 됐다. 누구는 의용군에 끌려갔고 누구는 잡혀서 죽었다는 말도 있었다. 우리 집에 큰아들은 왜 데려오지 않느냐고 하면서도 아버지가 공산군 쌀 지고 갔다고 용서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밀이 새면 우리는 다 죽는다. 불안과 무서움에 떨던 밤 우리 고장에도 처음으로 비행기 폭격이 시작되었다. 폭격과 사이렌 소리, 대포 소리에 놀라 아버지가 밤나무 밑에 파놓은 방공호 안으로 들어갔다. 동생은 울어대고 폭격 소리에 방공호에 흙이 쏟아져 내려 정신없이 눈과 귀를 막고 숨었다. 얼마를 지난 후 조용하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한 길에 나와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시장으로 나갔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온 시내가 술렁거리자 형과 나는 뛰어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살폈다. 연초 조합, 초등학교 앞, 시장 몇 군데가 폭격을 맞았다.
땅이 파이고 건물이 무너지고 먼지와 폭탄 껍데기가 보였다. 시체도 가만히로 덮여있다. 그런데 이상도 하다. 그렇게 날뛰던 민청위원도 여성동맹도 인민군도 없었다. 무서움도 없다. 두려움도 없다. 국군이 제천에서 온다는 것이다. 모두 뛸 듯이 기쁘고 벌써 만세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산속에 숨어있던 아버지와 형님들도 와 계신다. 반갑다. 서로 손을 잡고 울고 웃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숨어있던 청년들이 모여 긴 몽둥이를 들고 지방 빨갱이와 여성 동맹을 잡으러 다녔다. 그런데 바로 주천강 다리 건너 국군차가 군인들을 태우고 총과 철모에는 풀과 나무를 꽂고 국군이 우리 앞을 지나간다. 만세를 부르며 손을 흔들고 우리는 사과, 배, 밤, 떡 모든 것을 군인차에 던져주고 외쳤다. 국군들의 용감하고 씩씩한 모습에 모두가 모여 애국가 부르고 평창 쪽으로 달리는 국군들이 통일을 이루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모두 좋아했다. 하늘에는 제트기가 흰 연기를 품어대며 북쪽으로 날고 벌써 주천지서와 면사무소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우리 마을에도 질서가 잡히고 청년들이 스스로 지방자치경찰대를 조직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형과 사촌들도 앞장섰다. 우리 집도 흩어졌던 가족이 모이고 큰 형님도 면사무소 앞에서 장사를 다시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왔으나 민심은 흉흉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불안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다시 평온을 되찾아 삶을 이어갔다. 우리 고장 주천에도 질서가 잡히고 국군 경찰이 와서 평소의 생활이 유지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공산 치하 3개월 동안의 갈등은 너무도 컸다. 공산 치하에서 협조하던 빨갱이를 찾아 처리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도 지서로 나오라고 하여 가셨다. 경찰들에게 매를 맞지는 않을까 하여 온 집안이 근심 걱정으로 지냈다. 아버지께서 전후 사실을 말씀하셨다. 아들 대신 인민군 쌀을 짊어지고 가다가 비행기 폭격으로 도망쳐 나온 사실을 적은 일기장을 보여줬더니 경찰과 군인은 고생했다면서 애국가 집안이라고 칭송까지 했다. 평화도 잠시, 난리 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나라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모아 청방이라는 군대 조직을 만들었다. 국가가 위급할 때 국군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전쟁이 터져 우리 큰 형님 2분과 사촌 형님도 수많은 젊은이를 데리고 남쪽으로 떠났다. 또다시 중공군이 몰려온다고 하여 가족 모두 피난민을 따라 걸었다. 여름 피난 때는 날씨가 더워 고생은 덜 하였는데 1월은 너무나 춥다. 고무신을 신고 미끄러운 길을 가야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엉키고 몰리고 밀치고 총소리와 대포 소리까지 가깝게 들렸다. 눈길에서 아우성치며 다친 사람, 엎혀가는 사람, 발이 얼고 동상에 걸려 우는 사람 등이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 몸에 줄을 매고 줄과 줄을 잡았다. 그 줄을 놓치면 헤어져 다시 찾지 못한 것을 여름 피난 때 배웠기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걸었다. 충북 제천을 지나 충주 쪽인데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피난민을 따라갈 뿐이다. 밤길을 가는데 아버지께서 길 옆으로는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야 한다고 하셨다.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께서 보지 말라는 길 옆을 보니 길가에 흰 눈덩이 같은 것이 서 있기에 손으로 툭 쳐보니 힘없이 넘어진다. 깜짝 놀라 다시 만져보니 길에서 벌써 얼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였다. 수없이 많이 있다. 무섭지도 않다. 모두가 그랬다. 아무 말 없이 걸어갈 뿐 물어보는 사람도 관심도 없다. 얼마를 걸어갔는지 몇 날을 걸어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이곳이 어딘지도 모른다. 신장로 길에는 수많은 군인을 태우고 남쪽으로 가는 차량과 대포 같은 것을 태우고 가는 이상한 차도 많았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발이 얼어 힘들어 어느 집에 들어갔다. 집주인은 이미 피난을 가고 빈 집이다. 아무 집이고 들어가면 된다. 피난민들이 방마다 꽉꽉 찼다. 방이 없으니 부엌에도 마루에도 마당에도 울타리 나무를 뜯어 불을 피우고 밤을 새운다. 우리도 어느 방으로 밀고 들어갔다. 아기가 있어 남보다 먼저 방으로 갈 수 있었다. 사람이 많아 너무나 좁다. 불을 떼고 그 방에서 나는 아버지 무릎에 안겨 밤을 보냈다.
이 밤이 아버지와 마지막 밤이 될 줄 누가 알았으며 영원한 아버지의 품 안이라고 생각이라도 했겠는가. 우리는 그 집에서 며칠 쉬어가기로 하였다. 날이 밝았다.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나는 형과 같이 옆 동네에 갔다. 모든 집은 모두 피난을 떠나 빈 집뿐이다. 동네에 사람이 많이 모여 무엇을 가지고 간다. 우리도 뛰어갔다. 그곳에는 큰 창고가 있는데 군인들이 차를 세우고 쌀과 고기를 차에 싣고 있다. 군인들이 쌀을 싣고 창고에서 피난민들에게 쌀을 주고 있다. 나도 형과 같이 국군 아저씨, 저도 쌀 좀 주셔요 라고 했다. 국군이 이리 오라고 해서 가보니 쌀가마니를 던져주며 가져가라고 했다. 너무 좋아 형과 둘이 그 쌀을 나누어 메고 집으로 오는데 국군 장교 같은 사람이 너 어디서 피난 왔니? 라고 물었다. 강원도 영월에서 왔다고 하니 건빵도 2봉지 주시기에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왔다. 지금도 그 국군 장교의 얼굴 모습이 생각난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는 해가 넘어갈 때 어느 동네의 빈 집에 들어갔다. 강원도 사람도 많았다. 그날 밤 사랑방에서 2살 먹은 여동생이 병이 났다. 열이 나고 애가 죽을 것만 같았다. 약국도 병원도 의사도 없다. 우리는 피난민들 틈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한 노인이 동생에게 침을 손과 발에 놓고 나서 영사라는 작은 덩어리를 주시며 물에 녹여 먹이고 머리에 발라주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고 갔다.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먹이고 머리에 발라주었다. 한잠을 자고 난 동생이 열이 없고 웃으며 놀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고맙다. 그러나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이 난리통에 이 죽음의 혼란 속에서도 침 넣는 의사를 만나다니 지금 생각하면 하느님같이 고마운 분을 만난 기적 같은 일이었다. 피난민 대열 속에서 무조건 남쪽으로 가야만 살겠다는 생각으로 무서움과 배고픔에도 우리는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다. 어느 곳에서 전쟁을 하는지 알 수도 없지만 국군을 태운 차량과 처음 보는 미군과 흑인 군인들도 탱크와 대포 실은 큰 차가 끝없이 북쪽으로 간다. 모두 표정도 웃음도 없다. 말도 없다. 얼마 동안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니 그 자리에 형이 없다. 아버지도 어머니 누나 동생도 없다. 형을 찾았다. 불러보았으나 대답도 없다. 주위에 피난민도 없다. 나는 무작정 형을 찾아 앞으로 달렸다. 형을 불러댔으나 대답이 없다. 가족을 잃고 헤매는 어른도 애들도 많았다. 엄마를 찾아 어딘지도 모르고 뛰며 형을 부르고 이름을 부르며 찾는데 어느 강가 다리 밑에서 형이 나를 찾으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형도 나를 봤다. 나는 형에게 달려가 형을 안았다. 나머지 가족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우리 형제는 서로 손을 잡고 수많은 피난민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섰다. 오던 길을 다시 뛰고 앞으로도 달렸다. 미친 듯이 이곳저곳 찾으며 달렸다. 아침에 총포 소리에 놀라 헤어졌는데 벌써 저녁때가 되어간다. 춥고 떨리고 배가 고팠지만 마을까지 뛰어갔다. 큰 마을이다. 이 마을 큰 길가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아버지다. 어머니도 그 옆에 서 있다. 우리 형제는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도 동생 누나도 찾아 어느 빈 집을 찾아 그곳에서 쉬기로 하였다. 아버지도 우리를 찾고자 얼마를 헤매고 다니셨다고 했다. 그날 나는 형과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될 뻔했다. 젊은 사람들을 만났다. 청방에 끌려갔다가 온다고 한다. 젊은이는 집이 원주라고 했다. 아버지는 우리 아들도 청방에 갔는데 이 길로 오지 않을까라며 반가워서 물어보시자 그 젊은이는 경북 영천까지 갔다가 뿔뿔이 흩어져 지금 온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큰 종이에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에서 피난 온 김종철 이곳에 있으니 우리 아들도 이곳을 지나가다가 보고 찾으라고 써서 신장로 길 미루나무에 붙이고 기다렸다. 그런데 어떤 군인 같기도 한 젊은 사람 몇 명이 와서 우리가 붙여놓은 그 종이를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누가 김종철인가 하며 찾기에 우리는 무서워 말도 못하고 모른다고 하였다. 하루에도 많은 피난민이 오고 가는데 그들은 찾다가 가버렸다. 우리는 이곳에 있다가 발각될까봐 떠나기로 하였다. 몇 날 밤을 걸어서 충북 제천 양화리에 있는 고모네 집으로 왔다. 산과 강을 건너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곳에 오니
고모네도 피난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식량도 부족하였다. 국군들이 지나간 후 우리도 다시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와 함께 주천으로 가는 길 언덕 고개 밑 큰 바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주천에서 이곳으로 다시 오던 피난민이 어젯밤 주천에서 큰 전쟁을 하여 오늘은 누구도 못 간다고 하는 것이다. 미군과 국군이 길을 막아서 자기들도 가지 못하고 돌아온다는 것이다. 갈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에 아버지는 어머니와 우리가 있던 집으로 갔다. 아버지 혼자 집에 가서 먹을 식량을 갖고 집도 돌보고 저녁 때 일찍 오신다고 하고 피난민들과 함께 가셨다. 형이 아버지를 따라 같이 가겠다고 하니 아버지께서 야단을 치셨다. 우리는 보따리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보았다. 고무신을 신고 걸어가시는 아버지 양말 뒤꿈치에 구멍이 난 것을 꿰매어 드리지도 못하고. 피난길에 지친 아버지와 우리 가족의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생각이라도 했을까. 그날이 1951년 음력 4월 19일이다. 어쩐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혼자 가시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여기에서 주천까지 약 20리길. 밤이 되어도 날이 새도 온종일 기다리고 이틀 사흘이 되어도 아버지는 소식이 없다. 우리는 아버지와 헤어진 그 바위로가 찾았으나 모른다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가시던 날 주천에서 전투가 벌어져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어 죽음을 각오하고 주천 집으로 갔다. 공순원 고개를 넘다 보니 시신이 많았다. 길가에도 논밭에도 산에도 많았다. 무섭지도 않다. 그냥 보고 지나쳐 갈 뿐이다. 두려움과 집에 간다는 생각, 아버지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주천으로 갔다. 강이 보인다. 그런데 강에는 없던 다리가 놓이고 강변에는 군인 천막과 총을 맨 미군과 군인들로 꽉 찼다. 제방툭에 오르자 시장 안의 건물은 폭격으로 모두 부서지고 파여 장사하던 집은 기둥 하나 없이 없어졌다. 집으로 뛰어갔다. 기역자 모형의 큰 집은 폭격으로 반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폭격으로 큰 구덩이가 파이고 철모와 피 묻은 군복 같은 헌옷과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먹이던 돼지와 개도 없다. 아버지의 소식은 모른다. 아버지가 오시다가 전쟁으로 돌아가셨다는 말, 전쟁 때라 미군이 남쪽으로 보냈다는 말, 어디 숨으셨다가 오신다는 말, 소문만 무성하다.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시체라도 찾아야 한다고 13살 형에게 가마니에 삽과 종이를 넣고 전쟁을 했다는 곳으로 가셨다. 전쟁했다는 곳으로 가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파보시고 산골짜기 개울가, 밭, 길가에 무수한 시체를 보았어도 아버지는 아니었다.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전쟁 전에 쓰던 책, 옷가지, 가구, 항아리에 있던 쌀 곡식도 모두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다. 3살짜리 여동생이 배고프다고 어머니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울어댄다. 어머니께서는 동생을 안고 논으로 가셨다. 농사 지으려고 갈아놓은 큰 흙덩이를 드러내고 그 안에 동생을 넣고 죽어라 하고 오신 것이다. 어머니 마음이 오죽하셨을까. 나는 가서 동생을 얻고 친척집에 가 밥을 얻어먹이고 왔다. 그러던 중 청방으로 끌려가셨던 큰 형님 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몇 달 만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우리는 반가워 안으며 아버지 잃은 슬픔으로 울고 만났으나 형님들의 초라한 모습이 완전한 병자와도 같은 모습이다. 형님들은 청방대원으로 가면서 낮에는 비행기 폭격 때문에 산속에 숨고 밤에만 걸어서 경북 영천까지 갔으나 제대로 대접도 받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가 뿔뿔이 흩어져 목숨 걸고 집으로 왔다는 것이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시신도 거두지 못하고 제삿날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생신날 제사를 지낸다. 명절날 조상의 산소에도 가지 못하는 만고의 불효자로 살아가고 있다. 형님들은 집에 오시자 얼마 되지 않아 고열과 두통과 헛소리를 하는 무서운 병으로 누웠다. 병원과 약국이 어디 있으며 이따 한들 무슨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당장 온 식구들이 먹을 양식도 없는데 걱정 끝에 이웃집에는 전쟁 중에도 피난을 가지 않고 숨어 계시다가 살아계신 중국집 노인 4회가 있었고 그분이 한방을 하심으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여 노인께서 오셔서 침과 약으로 우리 형님들을 치료해 주었다. 형님께서 병이 완쾌되자 나머지 형제들도 똑같은 병에 걸렸다.
내가 제일 심하게 알아 침을 맞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고열과 헛소리, 전신마비, 두통이 왔다. 장티푸스, 그때는 연병이라고 하였다. 형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이 회복되자 큰 형님은 다시 장사하시고 작은 형님도 중학교를 중퇴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천에서 물건 사다 팔아 생활을 도왔다. 우리 어린 형제는 농가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나무를 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가져왔다. 큰 형님은 제천에서 형수를 맞아들였다. 아버지 없는 슬픔으로 구식 결혼식을 올린 그 행복도 얼마 가지 못했다. 1951년 음력 11월 19일 입대영장을 받고 새벽 추운 바람과 함께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형수님을 두고 주천시장에서 트럭에 올라타고 떠났다. 형님은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곧바로 육군 보병 제9사단 28연대로 전쟁에 참가하셨다. 어머니께서는 큰 형님을 특히 사랑하셨으므로 밤나무 및 장독대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다 놓으시고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더워도 소복을 입으시고 엎드려 절하며 우리 아들 무사히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며 빌었다. 농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산에 불을 놓아 태우고 그곳에 땅을 파서 화전으로 조, 감자, 옥수수 등을 심었다. 춘군기에는 먹을 식량이 없어 쑥과 나무를 뜯어 먹었다. 전쟁 중이라 정부에서 배급도 없어 인심은 사납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곳도 없었다. 큰 형님의 입대로 인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인 1953년 음력 5월 작은 형님도 군에 입대하셨다. 형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살고자 했는데 형님들이 다 가시고 보니 우리 5가족이 살아갈 방법도 힘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죽을 수도 없다. 배가 고프다. 우리는 주천다리 공사판에서 일했다. 네모난 큰 상자에 돌과 모래를 머리에 이고 지게에 져서 채우면 도장을 찍은 표를 받았고 그 표로 옥수수, 밀가루를 받아 생계를 유지했다. 누나는 모자 만드는 공장에 다니며 생활을 보탰고 어머니는 남의 밭에 김도 매시고 품도 파시면서 그 품값으로 목숨을 연명해 갔다. 1953년 4월 어느 날 경찰관과 면사무소 직원, 이정과 반장이 흰 보자기에 네모나게 싼 것을 양손에 들고 왔다. 큰형님의 유골함이다. 큰형님이 백마고지에서 공산군과 싸우시다 전사하셨다. 전사 통지서는 작은 형님 군에 가시기 전에 이미 왔는데 작은 아들 모르게 하려고 지금 가져왔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울부짖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화수 떠놓고 빌고 빌었던 어머니의 실망과 분노, 물그릇을 내던지며 쓰러져 울며 한탄하시는 모습과 원망의 외침, 우리는 멍하니 허공을 보고 눈물을 씻을 뿐 기대와 희망도 모두가 없어졌다. 군에 계신 작은 형님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유골함을 산에 묻었다. 큰 형님의 형수는 아들을 낳았으나 젖이 나오지 않아 쌀로 미음을 만들어 먹여야 했다. 쌀도 곡식도 없어 제대로 먹지 못한 큰 형님의 아들은 김영길로 이름을 지었고 죽은 형님께 편지 보냈을 때도 그렇게도 기뻐하셨다. 답장 편지에 통일이 되면 가서 꼭 안고 춤을 추겠다고 하셨는데 말 한마디 없이 산에 묻힌 것이다. 전쟁의 아픔이 너무나 컸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마지막 절을 올리고 떠나는 형수를 말리지도 못하고 헤어진 지도 벌써 6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알 수 없다. 어머니와 나는 큰 망태기를 허리에 메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주천의 농가밭은 물론이고 무롱리, 도천리 등으로 가서 보리 이삭과 밀 이삭, 감자, 옥수수 등을 주워 먹었다. 나물과 쑥으로 끼니를 돕고 밥은 생각도 못했다. 돼지 감자를 먹고 온 가족이 배탈로 고생하기도 했다. 칡뿌리를 돌 위에 놓고 망치로 치면 흰 물이 나온다. 그 물을 그릇에 담으면 앙금이 생겨 말리면 가루가 된다. 그 가루로 떡을 만들면 검은색 개떡이 되었다. 어떤 때는 배가 고파 뽕나무 오디를 따먹고 산에 가서 소나무의 껍질을 벗겨 그 물을 빨아먹고 살았다. 배고픔 속에서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어머니와 우리 형제는 열심히 일했다. 풀과 나뭇잎을 베어 거름으로 쓰고 밭에는 비료 살 돈이 없어 밤이면 중학교 변소에 가서 대변과 소변을 훔쳤다. 배고픔은 끝이 없다. 먹을 양식도 하나 없이 5 식구가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
어머니께서는 14살 먹은 형을 막걸리를 만들어 파는 도갓집에 머슴으로 보냈다. 그 집 아들이 형과 동창이었는데 그 집에서 머슴으로 사는 것이다. 어린 마음에 산에서 나무를 하려다 목을 메어 죽으려고 했다고 한다. 산에 오르던 어른들이 보고 젊은 놈이 그 정도의 고생도 못 참고 죽으려고 하느냐고 호통을 쳐 죽지도 못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 집에서 뛰쳐나온 일도 있었다.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와 나는 동리안 구걸로 나섰지만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기에 그것도 힘이 들었다. 시골이라 옥수수, 콩, 팥, 감자를 얻었다. 아들이 없고 두 노인네만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수양 아들로 들어가 머슴과 같이 농사일을 하라고 나를 그 집에 주었다. 밤새도록 엄마와 같이 울면서 자고 헤어지기 싫은 어린 막내 아들을 맡겨놓고 몇 대의 식량을 얻어 머리에 이고 주천집에 남아있는 자식들을 생각하시며 흰 머리에 굽으신 허리로 홀로 가셨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2개월 넘도록 머슴을 살았다. 6일 만에 장날이 오는데 장날이 되면 주천으로 장을 보러 간다.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주인집 아저씨와 같이 장을 보러 왔다. 시장을 가려면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 나는 같이 오다가 집으로 와서 숨어버렸다.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쳤다. 죽어도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고향에서 살겠다고 했다. 아저씨는 기다리다가 혼자 가셨다. 굶어도 어머니의 품이 나의 평화로운 꿈같은 보금자리 행복이고 형제들과의 만남이 즐거움이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농사짓고 나무하고 공사판에 가서 일해 화전밭에 조와 감자를 심었다. 쑥과 나물 무엇이든지 돈이 되면 뜯고 모아서 팔았다. 다시는 형제가 헤어지지 말자며 함께 굳게 살았다. 배고픔은 떠나지 않았다. 아침도 쑥죽으로 때우고 형과 나는 다리 공사하는 미군이 있는 곳으로 갔다. 키가 크고 총을 맨 미군들이 천막 앞에 다리 놓는 일을 했다. 미군들은 어린이들에게 껌과 과자 같은 것을 던져주었다. 나도 형과 같이 뛰어가서 손을 내밀었다. 미군들은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과자를 던져주었다. 나는 재빨리 엎드려 껌 2개, 과자 1통을 주었다. 누군지 모르지만 헬로 기부미 하기에 나도 헬로 기부미 하면서 미군을 따라다녔다. 미군들이 준 깡통을 칼로 쪼개어 보니 동그란 과자 10개가 있어 동생과 누나, 어머니와 같이 나누어 먹었다. 껌도 씹었다. 깡통 1개와 껌 2개, 맛이 정말 좋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과자는 시레이션 같았다. 나라에서 배급사를 준다고 했다. 너무 반가워 어머니와 면사무소에 갔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군에 가서 전사하신 집을 뽑아 형편대로 준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큰아들이 전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 이름을 부르자 자루를 들고 달려가니 수숫쌀 5말과 밀가루 1포, 옥수수가루 1포를 줬다. 우리는 뛸 듯이 기뻐 집으로 가져와 오랜만에 밥을 해 배불리 먹었다. 끈기도 없어 미국에서는 사료용이라고 하는 수숫쌀이었는데 수많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구해준 귀중한 식량이었다. 14살의 형이 어머니에게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해 그것이 한이 되는데 동생까지 농사꾼으로 만들 수 없으니 어머니와 내가 조금 더 일하고 동생을 학교에 보내자고 했다. 나는 형이 고맙고 또 미안했지만 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4년 만에 학교에 갔다. 나와 같이 다녔던 학생들은 벌써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4학년에 들어가니 창피하기도 하고 학업도 따라가지 못했지만 참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익혀 학년 말에 2등 성적으로 마쳤다. 나이가 많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월반하라고 하셨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25 때 폭격으로 모두 파괴되고 운동장에 돌멩이나 종이를 깔고 공부하다가 비가 오면 뒷동산 밤나무 밑에서 공부했다. 수복 후 판자로 임시 학교를 지어 마룻바닥 교실에서 공부했고 드럼통을 쪼개어 난로를 만들어 불을 피웠는데 나무가 없어 선생님과 뒷동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불을 떼고 공부를 하기도 했다. 나무로 불 떼다 보면 교실 전체가 그 울음과 연기로 선생님과 고통을 참던 일도 많았다. 미국에서 우유가루가 나오면 마당에 솥을 걸고 우유에 물을 넣어 끓여서 한 사발씩 떠주면 맛있게 먹고 여 선생님들은 솥에 불을 때 우유를 끓여서 흰 저고리가 까맣게 되는 것도 많이 보았다.
배움의 열정은 깊어갔다. 중학교에 입학하여 공부에 힘을 쏟았지만 살림은 어려웠다. 학교에서 돌아오며 교복과 가방을 던지고 해가 질 때까지 밭을 메고 거름을 주고 밤이면 호롱불 밑에서 늦도록 공부하였다. 똥찌개를 지고 좁은 논뚝길을 가는데 같은 반 여학생들과 이성희 담임선생님을 마주쳤다. 좁은 길이라 피할 곳도 없이 학급 반장이었던 나는 창피한 마음에 얼굴을 숙이고 물이 있는 논바닥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기도 했다. 등하교 때에도 영어 단어장을 손에 들고 외우며 학급 급장으로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형님도 주천시장에 있는 신신이발관에 나가 물 길어다가 손님 머리 감겨주며 심부름을 했다. 이발 기술을 배워 이발사 자격증을 따서 이발관을 새로 차리는 것이 꿈이었다. 형님은 마침내 이발사 자격증을 따고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내 학교 등록금과 월사금도 내주고 학용품도 사주었다. 1953년 휴전이 되고 둘째 의태 형님이 대구의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하시다가 제대 후 결혼해 따로 살림을 차렸고 누나도 충주 비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나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살게 됐다. 1959년 2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로 우리 학생도 데모로 시간을 보내었다. 선거를 다시 하자고 학교별로 데모하느라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이 모여 시골 시장을 누비며 8명씩 스크럼을 짜고 경찰과 충돌했다. 사회가 혼란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을 감행했다. 학교에 등교했는데 선생님들 얼굴에는 긴장감이 느껴졌고 재건복에 명찰을 달고 짧게 자른 머리와 총총 걷는 발걸음에 무엇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학교에도 학도 호국단이 생겨 학생들을 소대, 중대, 대대, 연대로 편제하여 고등학생에게는 목총을 갖고 훈련 교관으로부터 열병, 분열, 사열, 군사훈련을 받았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에 가야 하는데 나는 갈 수가 없다. 돈 때문이다. 친구들은 대학을 간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먼 이야기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였는데 오세영 담임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당시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장학생 추천으로 선발하였으니 대학을 가라고 하셨다. 너무 고맙고 좋았으나 당장 차비는커녕 유학비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선생님도 나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셨기에 아무 말씀 없으셨다. 마침 강원도 농업협동조합에서 도내 농업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학교별 2명씩 선발하여 시험을 보았으나 떨어졌다. 시골 농업학교라 작업을 공부 시간으로 대체하고 교과서는 반 정도만 배울 뿐 영어, 수학은 많이 뒤졌기 때문이다. 3년간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다. 졸업하려면 밀린 교납금과 졸업비와 사진비 등 4,000원이 꼭 필요했다. 우체국장의 도움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졸업 후 살 길을 찾아야 하므로 직장을 얻고자 방황하였다. 아는 사람도 없고 부탁할 데도 없었다. 영월군 상동면 녹전리에 있는 옥동 광업소에 가서 일하기로 하였다. 만경 탄광 갱내에 들어가서 탄차를 끌어내는 일을 하였다. 수십 킬로미터의 탄차를 타고 들어가면 막장에서 탄을 캐서 탄차, 일명 구루마에 1톤 정도 담으면 된다. 하지만 2인 1조로 탄차를 밀고 나오다 경사길에 빠른 속력에 걸려 넘어져 팔과 허리를 다쳤다. 겨우 14일 일하고 쌀 서말과 돈 2,500원을 벌고 나왔다. 입대 영장이 나왔다. 1963년 입대하였다. 나는 최전방을 희망하여 5군단 1사단 15연대 1대대 1중대에 배속되었다. 밤이면 1등병으로 최전방 초소에서 보초를 섰다. 고향 집을 떠난 남조선 국군 장병 얼마나 고생하느냐. 살기 좋은 북한 땅으로 넘어오라는 북한의 대남 방송이 들려온다. 불효자는 웁니다. 목포의 눈물 등 노랫가락도 시작된다. 나는 큰 형님이 전사한 저 백마고지 앞에서 적탄에 돌아가신 원한을 떠올리며 열심히 복무하였다. 군 제대 후 집안일을 돌보며 직장을 얻고자 열심히 뛰어다녔다. 신문의 구직 광고란을 보며 당시 부산의 유명한 김지태 사장의 이름이 나와 같아 영등포의 고무신 공장을 찾아갔으나 출입문에서 거절당했다. 농사를 지으며 나무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대학도 나오지 못한 처지에 직장 얻기란 너무나 힘들었다. 때마침 당시 원성군 신림면 황둔리에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선발한다 하여 찾아가 면담하고 교사로 채용되었다. 사회과를 맡아 수업하였다. 선행학습을 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같이 배웠다. 2년간 졸업생을 내어 검정고시에 합격하도록 하면 원주 대성고등학교와 육민관 고등학교에도 입학시켜 배움의 길을 닿게 해주었다. 그러나 시골 농촌이라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아 교사와 학교를 운영해야 했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평창군의 신앙촌에서 운영하는 시온고등공민학교로 가서 근무했지만 교사의 신분이 없는 곳에는 장래가 없었다. 당시 국민학교에는 교사들이 부족해 교사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시험을 보았다. 고등학교 성적과 표창 내용, 서류를 제출하여 논술고사와 면접 시험을 보고 합격되어 단기 교육을 받고 영월군 하동면 주문리에 있는 모흥 국민학교에 임시교사로 부임했다. 4학년 2반 담임을 맡고 열심히 지도하였다. 학부모를 모시고 연구 수업을 하기도 하고 밤이면 하숙집으로 어린이들이 몰려오면 공부를 지도하기도 했다. 직업의 소중함을 갖게 되었다. 월급은 10,000원, 하숙비를 제하면 6,000원 정도였다. 월급을 모아 방학 때 어머니 환갑을 해드렸다. 어머니 옷을 맞추고 음식과 떡을 하고 이웃집과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했다. 형님들과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다. 당시 학벌은 사범학교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교육대학 2년 졸업생을 최고의 학벌이라 대단하게 여겼다. 그러나 나는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임시교사란 이유로 학벌에 차별이 대단하였다. 춘천교육대학에 임시초등학교 교원 양성소가 설립되어 나도 4개월간 교육대학 과정 교육을 받고 삼척군 하장면 상사미리에 있는 벽지학교인 미동국민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임시교사에서 준교사로 다시 정교사가 됐다. 벽지인 강원도 태백에서 6학년을 2년간 맡은 뒤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의 주천초등학교로 왔다. 6학년 담임을 맡았다. 학교 앞에 조그만 집도 마련하고 학부모님 소개로 대전 출신의 여성과 결혼도 하였다. 마침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생기자 초등교육과에 입학하여 밤이면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3년 만에 2년 과정의 초등교육과 졸업으로 대학을 나오지 못한 한을 대신했다. 초등교육과정 4년, 학사과정이 생겨 또 입학해 4년 과정도 마쳤다. 자녀들이 커갔다. 학교 다닐 때 월사금을 내지 못해 받은 고통을 알기에 교육비만큼은 제때 챙겨주었다. 나는 자녀들에게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부모도 자식도 민족이 있다고 가르쳤다. 교사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이다. 교실에서 풍금을 치면서 아동과 함께 부르던 동요가 새롭게 생각난다. 해맑게 웃으며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뛰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세월을 다 보낸 나는 교감, 교장 승진도 못하고 38년에 초등학교 평교사로 정년을 맞았다. 62세로 퇴직하여 지난 일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살고 있다.